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여러분 IMF 때 기억나실 겁니다. 정부는 끝까지 돈이 있다고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돈이 없다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그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에 겨우 2조 원밖에 없다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 언론에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대응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게 이번에도 들통이 났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에 돈 퍼주다가 정말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돈들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IMF 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나라 경제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정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권에서 부동산에다가 대출해준 금액입니다. 작년 2024년에 2681조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1845조, 이때에 비해서 800조 넘게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은 1년에 무려 167조 원씩 부동산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가 넘어가는 수준인데 우리나라 예산의 한 4분의 1 가까운 돈이 매년 부동산 대출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참고로 2023년 정부와 민간이 R&D에 투자한 금액이 119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는 160조씩 쏟아부을 때 기술개발 투자에는 그것보다 적은 119조를 투자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쓴 돈보다 부동산에 늘어난 빚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대출 어디서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 2681조에서 절반 1300조가 가계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건설업 이런 기업들도 한 620조 대출 받았고 부동산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도 부동산을 담보로 690조 넘게 대출 받았습니다. 이 기업들이 미래에 투자하고 막 연구개발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데 건물을 담보로 잡고 대출 받아서 돈놀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다 부동산에 올인하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을 더 풀어라, 대출 규제 풀어라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 집 마련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 많은 빚을 다른 사람이 떠안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동산의 대출을 풀면 풀수록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지났습니다. 일단 돈도 잘못 풀었고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업종별 대출 비중에 따른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왼쪽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뭔가 내려가는 그래프가 보이는데 대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생산성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 제조업을 보시면은 대출이 증가할수록 생산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주제를 말하기 전에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상식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입할 때 혜택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호구되지 않으려면 혜택을 최대로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민족에 전화하시면 쓰고 계신 인터넷, TV, 핸드폰, 유심 기변 최대 98만원, 정수기나 가전 렌탈은 최대 32만원, 합쳐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족은 12년차 공식 온라인 대리점으로 모든 통신사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고 최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최신 공유기도 무료 지원한다고 하니 인터넷 가입은 인터넷 민족에서 최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의 돈을 끝도 없이 계속 쏟아붓는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부동산과 건설업이 계속 깎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대출을 오히려 줄여야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민간 신용,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 부채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늘리면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만 어떤 점을 지나면은 대출을 풀어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구간이 민간 신용이 GDP 대비 150%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한 200%가 넘습니다. 민간에서 부채를 최소 4분의 1은 줄여야지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계부채 더 많이 줄여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IMF에서 발표한 그런 그래프로 가계부채가 얼마 있을 때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계부채가 50에서 60% 그 정도 있을 때 경제 성장률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가계부채가 100%가 넘으면은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90%라고 하지만 전세까지 포함하면은 이미 100%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소비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계부채를 한 60%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전세까지 포함하면은 가계부채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구조가 되었는지, 왜 부동산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의 결정권자들, 고위층들, 그들이 부동산 자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가계 소득별 부동산 자산 비중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상위 20% 소득을 가진 사람들 거의 다 부동산 자산입니다. 소득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부동산에 거품이 생기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누가 금융시장에서 사기를 쳐도 상위층들이 나서서 소송도 하고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 수익에 중독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과 우리나라 은행 이자 수익과 다른 수익 비율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행들 이자 수익이 무려 91%가 넘습니다. 주담대, 전세대출, 부동산 PF, 이자 받는 상품만 팔고 있다. 그 말이죠. 담보가 있고 정부에서도 보증해 주니까 금융기관들은 안전한 부동산 대출로만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부동산으로 우리가 스스로 침몰하고 있는 사이에 트럼프가 26% 관세 폭탄을 우리나라에게 날렸습니다. 이제 무역전쟁이 시작됐는데 기업들의 경쟁력, 우리나라 경제 체력, 국고에 남은 2조 이런 조건으로 무역 전쟁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돈을 퍼붓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